서울에서 오신 분이세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시장 좌판 앞에서 여자가 채소 박스를 옮기고 있었어요. 1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어 죽은 줄 알았던 바로 전 아내였습니다. 전화 드렸던 대성식품에서 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우리 왔어. 여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준호는 두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어요. 10년 전 혜진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강원도 양양 해안가는 간밤의 폭풍이 핥히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래사장엔 이름 모를 부유물들이 나뒹굴었고 파도는 아직도 거친 숨을 내쉬듯 쉼없이 밀려왔다가 물러서길 반복했어요. 그 이른 새벽 최시원 씨는 여느 때처럼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살펴보려고 나선 길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무언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파도에 쓸려온 것인지 해변 가장자리 바위 근처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모래 위에 엎드려 있었고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어요. 최시원 씨는 그 자리에서 아내 박양자 씨를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이름을 외치면서 여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뒤집었어요. 그 순간 두 눈이 멈췄습니다.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만삭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임신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배가 둥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파도에 오래 시달린 듯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달려온 박양자 씨는 여자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머나, 이 사람 임산부잖아요. 두 사람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최시원 씨가 여자를 등에 업고 박양자 씨가 옆에서 부축하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119를 부르기엔 길이 태풍 피해로 막혀 있었고 읍내에 병원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눕히고 몸을 닦이면서 박양자 씨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양손이었어요. 10손가락 끝이 모두 불에 지져진 것처럼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화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지문을 없애려 한 것처럼 손가락 끝이 고르게 그리고 깊게 타들어가 있었어요. 박양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을 덮어주면서 눈물이 먼저 흘렀어요. 영감, 이게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최시원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여자의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었어요. 이틀 후 여자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방, 낯선 얼굴들. 옆에 앉아있던 박양자 씨가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여자는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텅 빈 것처럼 흔들렸어요. 이름을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지만 역시 모른다고 했어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전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왔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문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도 없었어요. 인근 실종자 신고에도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나고 박양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불러드려도 될까요? 여자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정혜. 우리 성을 붙여서 정혜라고 부를게요. 싫으시면 말해요. 정혜라고 불리게 된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바다가 왜 무서운지, 손가락 끝이 왜 저리고 아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몸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곳, 차가운 물,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괜찮아. 괜찮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여자의 새 삶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최시원 박양자 노부부의 집에 머문 지 넉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말도 없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마당을 걷고 해가 지면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기억이 없다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누굴 사랑했는지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서부터 살아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박양자 씨는 매일 아침 정혜의 배에 손을 얹어보곤 했어요. 아이들이 발길질이라도 할 때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야, 이 녀석들 힘 좀 봐. 튼튼하게 잘 크고 있네. 정혜는 그럴 때마다 배를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이 아이들만큼은 자신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출산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깊어진 12월 초 진통이 오자 박양자 씨는 읍내 산부인과에 연락을 넣고 최시원 씨더러 차를 대라고 소리쳤어요. 눈이 살짝 내려 길이 미끄러웠지만 지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최시원 씨는 내내 서 있었어요. 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도 없이 살아온 두 사람이었어요. 딸 같은 아이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그리고 잠시 후 또 하나. 박양자 씨가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감, 쌍둥이야. 딸 둘이에요. 최시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가에 뭔가 맺혔습니다. 정혜는 아이들을 처음 안았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조그맣고 따뜻한 것들이 팔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얼굴들이 입술을 오물거리며 숨을 쉬었어요. 한 아이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인지 기쁨인지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양자 씨가 옆에 앉아 물었어요. 이름은 생각해뒀어? 정혜가 두 아이를 번갈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정이랑 다감이요. 많이 다정하고 많이 다감하게 살았으면 해서요. 박양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조용하기만 하던 농가가 달라졌어요. 새벽 수유, 기저귀, 칭얼거림. 하루 종일 두 아이에게 온 집안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던 정혜도 열흘쯤 지나자 제법 능숙해졌어요. 아이가 어느 쪽으로 누워야 편하게 자는지, 어떻게 안아야 울음을 그치는지 몸이 먼저 익혀나갔습니다. 박양자 씨는 아이들 목욕을 담당했어요. 작은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놓고 아이들을 하나씩 씻기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야, 다감이 손가락 좀 봐. 엄청 기네. 커서 피아노 치겠다. 최시원 씨는 말은 없었지만 행동이 달라졌어요. 매일 장에 가서 미역이며 달걀이며 사들고 왔고 아이들이 자는 방에 외풍이 들어올까봐 창틀을 손수 막았습니다. 밤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 복도를 서성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최시원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정혜야, 우리는 괜찮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 갈 곳 생기면 가고 아니면 여기가 집이야.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잠깐 멈췄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박양자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폐는 무슨, 우리가 외로웠지, 그동안. 애들 웃음소리가 이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날 밤 정혜는 아이들 곁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지 없는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날 처음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다정이가 뒤척이다가 정혜의 팔 쪽으로 몸을 굴렸어요. 자다가도 엄마 체온을 찾는 것처럼요. 정혜는 조용히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과거가 없어도 오늘은 있었어요. 지금 이 온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정혜가 양양의 자리를 잡은 지 1년이 지났어요. 다정이와 다감이는 어느새 걸음마를 시작했고 집안은 온통 아이들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틈틈이 농원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그냥 손이 필요하니까 거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한 채소를 박스에 담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혜가 박양자 씨 옆에 앉아 채소 단가를 보고 있다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 도매상이 지난달이랑 가격이 달라요. 근데 출하량은 비슷하거든요. 이건 그쪽에서 마진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박양자 씨가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았는데. 정혜는 잠깐 생각하더니 단가를 다시 계산했어요. 계산기도 없이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줄줄 읊어 내려갔습니다. 원가, 운반비, 마진율. 박양자 씨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혜야, 너 어떻게 그걸 저절로 알아? 정혜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아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번 도매상이 왔을 때 정혜가 직접 나섰어요. 숫자를 근거로 조목조목 따졌고 결국 단가를 다시 받아냈습니다. 시장 안에서 금세 소문이 돌았어요. 최신의 농원에 머리 비상한 아가씨가 있다고요. 그날 저녁 정혜가 최시원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주먹 구구식 장사 말고 사업으로 키워야 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을 때 정혜는 이미 양양시장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단골들도 한번 사보고는 다시 찾아왔어요. 중간 마진이 빠지니 가격은 내려가고 품질은 올라갔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정혜는 단골 관리도 꼼꼼했어요.
자주 오는 손님에게는 제철 채소를 묶어서 조금 더 얹어줬고 보관법이나 조리법도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정의 앞에 서면 그냥 채소를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고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농원 창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정혜는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를 보고 수확 일정을 앞당겨 놨었습니다. 박스에 담아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것까지 미리 해뒀어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시원 씨가 혀를 찼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미리 했는지. 귀신이 따로 없네. 다정이와 다감이도 5살이 되면서 엄마 옆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서 손님이 고른 채소값을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계산하려고 애썼어요. 가끔 틀리면 정혜가 조용히 고쳐줬습니다. 두 아이는 자기들도 모르게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정혜가 양양에 온 지 5년이 되던 해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마트 온실이었어요. 정혜는 농림부 지원사업 공고문을 읽다가 보조금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시설 현대화 지원이었어요. 신청서 양식이 복잡했지만 정혜는 사흘밤을 꼬박 앉아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작물에 얼마짜리 시설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얼마나 오르는지 숫자로 설득하는 제안서를 써냈어요. 결과는 선정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온실 문을 처음 열던 날 박양자 씨는 안에 들어가 보더니 한참 말을 못했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투명한 구조물 안에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초록 작물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우리 농원이야? 박양자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혜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폭설이 와도 출하 가능하고 여름 폭염도 버틸 수 있어요. 이제 날씨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무렵부터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납품 문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 뉴스에도 양양농원이 등장했어요. 강원권 최초 스마트 농장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사업은 탄탄대로였지만 밤마다 악몽은 여전했어요. 캄캄한 물속, 차가운 파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정혜는 새벽에 깨어 식은땀을 닦고 이불 속에서 손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10손가락 끝의 흉터는 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였을까? 그 질문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낮 동안은 바빠서 잊고 살았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농원을 돌보고 내일을 계획하다 보면 하루가 갔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하루하루가 쌓여 작은 농가 하나가 지역에서 손꼽히는 농원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5년이 지난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1월 초 전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물류창고에서 마트로 이어지는 납품 차량들이 줄줄이 발이 묶였어요. 수도권 대형마트 채소 코너는 이틀 만에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납품업체 담당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대안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서울 대성식품유통 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 김준호는 회의실 테이블에 강원 경기 충청 물류 현황 지도를 펼쳐놓고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45살 업계에서 차갑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그를 어려워했고 회의 자리에서 눈이 마주치면 괜히 긴장했습니다. 현재 정상 납품 가능한 강원 지역 농가가 어디 있어요? 담당 직원이 자료를 뒤적이다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대부분 폭설 피해로 출하가 중단됐는데요. 양양에 스마트 온실 운영하는 농원 하나가
정상 출하 가능하다고 확인됐습니다. 양양농원이라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준호는 지도에서 양양을 짚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어요.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폭설이 쏟아진 직후라 국도 곳곳에 눈이 남아 있었어요. 양양 읍내를 지나 농원 방향으로 접어들자 창밖으로 하얗게 덮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농원 가기 전 담배나 한 대 피고 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마침 근처 시장 쪽에서 야채, 상자를 직접 나르는 여자가 보였어요. 패딩 점퍼에 장갑을 끼고 양양농원이라고 써 있는 박스를 가볍게 들어 트럭 짐칸에 싣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준호는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죽었다던 전처였어요. 10년 전 자신이 죽도록 사랑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여자는 낯선 남자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눈을 살짝 좁혔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그녀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더 깊이 얼어붙었습니다. 낮고 차분한 톤,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 아, 네. 대성식품유통에서 왔습니다. 납품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벗었어요. 들어오세요. 이쪽이에요. 준호는 여자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이상했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심장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시장 안 사무실 겸 창고로 쓰는 공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자가 서류를 꺼내며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최정혜 씨가 대표세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는 앉으면서 여자의 손을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손, 장갑을 벗은 손, 손가락 끝에 오래된 흉터 같은 것이 있었어요. 10손가락 끝이 모두 고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애써 시선을 서류로 옮겼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고르면서 물었습니다. 출하 가능한 품목이랑 물량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혜는 막힘없이 설명했어요. 품목별 재고 현황, 납품 가능 날짜, 단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쪽은 사업 얘기를 듣고 있었고 한쪽은 다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한 명은 씩씩하게 들어오더니 정혜 옆에 딱 붙어 섰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낯선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혜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손님 계시잖아. 인사해야지. 씩씩한 아이가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양양초등학교 3학년 다정이에요. 문 앞에 서 있던 아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다감이에요. 준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나이를 머릿속으로 재봤어요. 10살. 10년 전이면 혜진이 바다에서 실종될 당시 임신 6개월로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혜가 볼펜을 집어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준호는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았어요. 서류를 마무리하고 시장 안 가게를 나서는 길,
준호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눈을 감았어요. 장혜진. 10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이름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다 끝난 일이라고 그렇게 다독이며 살아온 1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지금 이 양양 농원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양양 읍내 작은 숙소에 방을 잡았습니다. 짐도 없었어요. 그냥 차에서 내려 프런트에 하룻밤을 부탁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멈춘 곳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장혜진의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찍힌 건지 배경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냥 웃고 있는 얼굴만 선명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오늘 농원 근처 시장에서 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달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닮았습니다. 단순히 생김새가 닮은 게 아니었어요. 눈썹을 살짝 올리며 설명하는 방식, 상대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마음에 들지 않는 숫자를 보면 미간이 먼저 반응하는 것까지. 그건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농원으로 갔습니다. 납품 계약 세부 조건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이었어요. 정혜는 어제와 똑같이 담담하게 맞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거래처 사람이 다시 왔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틈틈이 주변을 살폈어요. 사무실 한쪽 벽에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정, 다감. 두 아이가 바닷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따님들이세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제 그 쌍둥이들이에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정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답했어요. 없어요.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계산이 됐어요. 아이들 나이 10살. 10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이 실종됐을 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시간이 맞았습니다. 계약 얘기가 마무리될 즈음 준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양양에서 오래 사셨어요? 10년 됐어요. 고향이 여기세요? 정혜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향은 모르겠고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고향이죠.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 없으세요? 정혜는 낯선 질문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질문인 것처럼요. 10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을 잃었고 제 신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담담했어요. 슬프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얘기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있다가는 표정을 들킬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온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기록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경찰 수사 자료, 언론 보도, 요트 사고 관련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됐을 때 준호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었어요. 수소문도 하고 사람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2년 후 법원에서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준호는 그때부터 감정을 껐어요. 일만 했습니다. 대성식품 유통을 국내 정상급 기업으로 키우는 동안 개인적인 감정은 서랍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꺼내볼 여유도 꺼내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랍이 다시 열려버렸어요. 자료를 보다가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시 요트 탑승자 명단이었어요. 혜진과 함께 탄 사람들, 사촌들과 그 지인들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모두 조난 신고를 했고 혜진만 행방불명 처리됐어요. 준호는 그 명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떴는데 출항을 강행했다는 것, 그리고 조난 신고가 사고 발생 추정 시각보다 2시간 가까이 늦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찾는 것만 급했으니까요. 지금 다시 보니 달랐어요. 준호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출항 시각, 조난 신고 시각, 구조 시각. 뭔가 다 맞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준호는 마지막으로 농원에 한 번 더 들렀어요. 계약서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정혜가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끝이 햇빛에 드러났어요. 흉터였습니다. 불에 지져진 것처럼 가죽이 오그라든 흔적이었어요. 10손가락이 다 그랬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빠르게 걷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요. 차에 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멀어지는 정혜를 봤어요. 확신이었습니다. 혜진을 닮은 얼굴, 지문을 지운 손, 기억을 잃은 여자, 10년 전 사라진 시각과 맞아떨어지는 아이들의 나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장혜진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바닷가 마을에서 10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호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정혜의 손이 보였습니다. 10손가락 끝에 흉터. 누군가 일부러 지문을 없애려 했다는 것, 그것만큼은 틀림없었어요. 태풍 속 파도에 휩쓸려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고르고 깊고 의도적이었어요.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혜진이 실종됐을 때 혼자 적어두던 것이었어요. 이름, 날짜, 전화번호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크게 쓴 글자 하나. 왜? 그 질문에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을 찾는 걸 포기했었어요. 준호가 먼저 뒤진 건 한성유통 내부 지분 기록이었습니다. 한성유통은 혜진의 외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였어요. 혜진은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고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굳어졌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무에 들어가서 영업 구조를 뜯어고쳤다는 얘기를 준호도 혜진에게 직접 들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나한테만 다 가르쳐 주셨어. 나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내 일이 된 것 같아. 혜진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습니다. 그 웃음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라 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문제는 작은아버지 일가였습니다. 외할아버지 남동생 가족들, 반계 혈족이었어요. 지분은 적지 않게 갖고 있었지만 경영에서는 줄곧 밀려났습니다. 혜진이 후계자로 굳어질수록 이쪽 입지는 점점 좁아졌어요. 준호는 요트 탑승자 명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혜진 외에 탄 사람은 3명이었어요. 작은아버지 쪽 자녀 2, 그리고 그 지인 1명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된 날, 왜 그 사람들이 출항을 강행했는지, 그날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호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췄어요. 그런데 자료를 뒤지다가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10년 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혜진이 실종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성유통 쪽에서 사람을 보내 봉투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준호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혜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요트 사고가 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찢어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바다에서 사라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진짜 혜진이 작성한 거 맞나요? 혜진이 이혼 얘기를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었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얼싸안고 기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는 말도 안 된다며 그냥 넘겼습니다. 혜진이 스스로 도망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것도 바로 지워버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색이 길어지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서 준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혜진이 스스로 떠난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아주 조금씩 수색을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밀었어요. 10년 동안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혜의 손을 본 뒤로 그 서류가 다시 떠올랐어요. 준호는 천천히 생각을 되짚었습니다. 혜진이 임신 6개월이었어요.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트에 오르기 사흘 전까지 이름을 뭘로 지을까 얘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혼 서류를 써놨다는 게 지금 다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었어요.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혜진이 사라진 뒤 준호가 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혹은 혜진이 스스로 떠났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수색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효과가 있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 서류 하나에 흔들렸다는 것, 그게 수색을 포기하는데 한몫을 했다는 것. 혜진이 살아있는 10년 동안 자신은 그 조작된 서류에 속아 있었던 겁니다. 노트에 천천히 적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날 출항, 지문 소각, 생존자 전원 구조, 혜진만 행방불명, 이혼 서류 사전 조작, 사망 처리 신속 진행, 경영권 이동. 처음부터 끝까지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그 무렵 양양 농원과의 납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한 달에 한두 번 직접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납품 수량을 확인하다가 정혜가 계약서 한 항목을 짚으며 말했어요. 이단가 구조 6개월 후에 원자재값 오르면 저희가 손해예요. 미리 조정 조항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문제되는 줄에서 바로 손가락이 멈추는 것. 혜진이 살아있을 때 꼭 그랬었어요. 정혜가 준호의 표정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 깐깐한가요? 아니요. 정확한 거예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을 잃어도 이 사람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0년 동안 조작된 서류 한 장에 속아 살아있는 이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기억을 되찾게 되면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이혼 서류가 조작이었다고, 단 한순간도 의심했던 게 아니었다고. 3월이었어요.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양양 바닷가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방파제 쪽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정혜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농원일이 잠깐 뜸해지는 주말 오후 아이들이 졸으면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다정이와 다감이는 방파제 위를 뛰어다녔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가 튀면 일부러 가장자리 쪽으로 다가갔다가 맞고 깔깔댔습니다.
정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파도가 유난히 크게 들이쳤어요. 가장자리에 서 있던 다정이가 중심을 잃고 휘청였습니다. 다감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혜가 고개를 돌린 순간 다정이가 방파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코트도 신발도 벗을 새 없이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3월 바닷물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정혜는 물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다정이를 찾았어요. 흰 파도 사이로 아이의 패딩이 보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헤엄쳐 다정이 팔을 잡았어요. 끌어안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파도가 또 덮쳤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물을 먹으면서도 놓지 않았어요. 발이 방파제 바위에 긁혔습니다. 아팠지만 느낄 새가 없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다정이를 받아 올려주고 정혜의 손을 잡아 끌어줬습니다. 방파제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정혜의 다리가 풀렸어요. 다정이는 물을 조금 먹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다감이가 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무릎을 꿇고 다정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다정아, 어디 아파? 다정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혜가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이었어요. 차가운 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됐어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바닥. 배였어요. 폭풍이 치는 밤 비가 쏟아지고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보였어요. 자신의 손인데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먹었거나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불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불이 닿는 감각이었어요. 정혜는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배 위에서 떨어지는 감각. 온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잠기는 느낌.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아, 나 임신 중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혜 씨.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준호였어요. 납품 확인차 양양에 내려왔다가 방파제 쪽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고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뭔가가 겹쳤어요. 방금 전 기억 속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요트 위에서, 물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 어느 날 따뜻한 공간에서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이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얼굴이었어요. 정혜의 눈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말이 나오려다 막혔습니다. 심장이 무섭게 뛰었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정혜는 떨리는 손을 들어 준호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뻗었어요. 닿기 직전에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가 굳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없었어요. 당신 얼굴 기억났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는 게 아니었어요.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다정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다감이도 반대편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이 오늘 이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방파제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밤, 혜진은 아이들을 재우고 마루에 혼자 앉았어요. 눈을 감으면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파제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들여다보던 그 얼굴이요. 기억 속 장면들이 그 얼굴 위에 겹쳤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웃던 모습, 어느 겨울날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던 손, 자고 있는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던 감촉까지 꿈이 아니었어요.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기억이 파도처럼 왔어요. 외할아버지 목소리, 회사 복도, 요트 위에서 건네받은 음료잔. 마시고 나서 몸이 무거워지던 감각, 손목을 묶은 밧줄, 손가락 끝에 닿은 불, 그리고 물속으로 떨어지던 순간까지요. 혜진은 새벽 내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0손가락 끝에 흉터. 이제는 알았어요. 누가 왜 이랬는지.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왔어요. 농원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들어오다가 혜진의 눈을 보고 멈췄어요. 혜진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여보. 딱 한마디였어요. 준호가 굳었습니다. 숨소리가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당신 얼굴이 어젯밤 내내 보였어요. 식탁에서 웃던 거, 내 이마에 손 얹어주던 거, 다 기억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거기서 갈라졌어요. 우리 집도 기억해요. 거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던 거, 현관에 놓여있던 당신 구두도요. 준호는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가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큼 걸어가서 준호의 가슴에 이마를 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기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마를 갖다 댔어요. 준호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어요. 10년 동안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턱에 힘을 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준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못 찾았어요. 10년 동안 살아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혜진이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준호가 결국 울었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45살 업계에서 차갑기로 소문난 남자가 그 좁은 농원 사무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혜진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한참 후에 혜진이 먼저 몸을 뗐습니다. 눈물을 닦고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10년 전에 있었던 일 하나 말해야 할 게 있어요. 혜진이 준호를 봤어요. 당신이 실종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친정 쪽에서 사람이 왔어요. 봉투를 하나 들고요. 준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당신 서명이랑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요트 사고 사흘 전이었습니다. 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말도 안 된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 이름 뭘로 지을까? 얘기하던 사람이 이혼 서류를 써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색이 길어지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 서류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당신이 스스로 떠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조금씩 수색을 포기하는 쪽으로 저를 밀었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게 10년 전이에요. 살아있는 당신을 못 찾은 이유 중에 그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이에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요. 그럼 됐어요. 혜진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흉터가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짜놓은 거예요. 저를 없애고 당신이랑도 법적으로 끊어놓고 당신이 혹시라도 의심하면 제가 스스로 떠난 걸로 믿게 만들려던 거죠. 서류 한 장으로 당신 발을 묶어놓은 겁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증거를 잡아요. 그 이혼 서류도 필적 감정 넣으면 조작이 나올 거예요. 다 들고 가요. 그로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요트에 같이 탔던 지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접촉은 준호가 직접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항해 기록과 조작된 이혼 서류까지 테이블에 꺼내놓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준호가 낮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 기억도 돌아왔다. 그 한마디에 상대가 무너졌어요. 음료에 탄 수면제, 지문 소각, 죽여서 바다 유기. 사촌들이 계획했고 자신은 망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사촌 쪽에서 미리 준비해 대리 서명을 받았다는 것까지 털어놨어요. 진술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양양으로 내려왔어요. 진술서를 건네자 혜진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경찰서에 가요. 오늘 지금이요. 경찰서에서 나온 건 밤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나란히 섰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혜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최정혜예요. 장혜진이에요. 준호가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이에요. 혜진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래요. 장혜진. 10년 만에 제 입으로 말한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어요. 한성유통 관련 인물 범행 혐의, 10년 전 요트 사건 재수사 착수, 이혼 서류 필적 조작 정황까지. 앵커가 읽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아침을 먹던 작은아버지 일가는 처음엔 남의 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바다에 던진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초인종이 울렸을 때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한성유통 앞에는 카메라가 몰렸습니다. 10년 전 요트 사고, 임산부 유기, 지분 탈취 목적의 조직적 범행. 앵커들이 읽는 자막마다 한성유통 이름이 붙었어요. 주가는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은아버지 일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을 닫았어요. 처음엔 모른다고 했고 다음엔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혼 서류 조작 정황까지 나오자 더 버티기 어려워졌어요. 사촌 중 한 명이 구속됐고 며칠 후 나머지도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혜진은 그 뉴스를 양양농원 사무실에서 봤어요. 혼자였습니다. 화면 속 자막을 읽으면서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담담하게 보고 있었어요. 다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흉터가 손바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혜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분 회복 절차는 준호가 선임한 법무팀이 맡았어요. DNA 대조, 혼인관계 기록, 당시 실종 신고 서류, 정혜가 장혜진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하나씩 갖춰졌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워낙 기록이 명확했으니까요. 법원에서 신분 회복 결정이 났을 때 담당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장혜진 씨, 법적으로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장혜진으로 모든 활동이 가능해요. 혜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봤어요. 장혜진.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됐어요. 박양자 씨가 옆에서 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야, 아니 혜진아. 부르다가 고쳐 불렀어요. 어색하게요. 혜진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그냥 정해도 괜찮아요. 두 이름 다 저니까요. 박양자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유통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가 나간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혜진의 법무팀이 지분 회복 신청과 함께 경영권 복귀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지 일가가 10년 동안 쥐고 있던 지분은 탈취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되면서 효력이 흔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혜진에게 남긴 지분과 유언 내용이 뒤늦게 다시 펼쳐졌어요. 주총 당일 혜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0년 전엔 이 회사의 후계자로 불렸어요. 오늘은 다시 그 자리를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엔 작은아버지 쪽 대리인과 남은 이사진이 앉아 있었어요. 몇몇은 혜진을 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혜진은 앉지 않았어요. 서서 천천히 주주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장혜진입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후계자로 지목됐고 그 이후 제거당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이 회사를 맡긴 건 지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한성유통 대표이사 장혜진. 가결이었어요. 주총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가 입구에 서 있었어요. 혜진이 다가가자 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됐어요. 짧게 답했어요.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혜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성유통과 대성유통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맞았고 두 회사가 합쳐지면 국내 최대 식품 유통기업이 된다는 계산이 명확했어요. 발표는 이틀 후였습니다. 업계가 술렁였어요. 10년 전 실종됐다 돌아온 여자가 경영권을 되찾고 업계 최대 합병을 이끈다는 뉴스는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어요. 장혜진. 합병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였어요. 기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혜진이 첫 마디를 꺼냈어요. 웃음이 아니었고 비장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10년을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과거의 피해자가 이제 이 자리에서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양양 바닷가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겨울 내내 매섭던 바람이 어느새 부드러워졌어요. 농원 비닐하우스 안에는
새로 심은 모종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울과 양양을 오가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한성유통 경영권을 쥔 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10년 동안 작은아버지 일가 손에 있던 회사였으니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했어요. 이상하게 끼워진 계약들, 불필요하게 부풀어 있는 비용 항목들, 핵심 인력은 빠지고 연줄로 채워진 자리들. 혜진은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줄을 그어가며 하나씩 짚었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에 긴장했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대표가 얼마나 알겠냐 싶었겠죠. 그런데 회의를 한 번, 두 번 거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숫자를 틀리게 가져오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논리가 빠진 보고서는 다시 써오게 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 무렵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서울로 모셔오면 어떨까요? 혜진이 잠깐 멈췄어요. 사실 혜진도 오래 생각하던 일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여전히 양양에 있었어요. 혜진이 서울로 오가는 동안 농원을 지키고 있었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혼자 두는 날이 늘어나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혜진이 양양으로 내려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박양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서울 가요. 박양자 씨가 손을 저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해? 여기가 편한데. 제 옆에 계셔야 제가 편해요. 박양자 씨가 혜진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시원 씨가 괜히 헛기침을 했어요. 가면 손주들 학교는 어떻게 하려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가면 돼요, 아버님. 최시원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승낙이었습니다. 이사날 농원 앞에 차가 섰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어요. 트럭 한 대로 충분했습니다. 박양자 씨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정혜를 처음 눕혔던 방, 다정이와 다감이가 태어나서 자란 방,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부엌. 한 칸씩 들여다보다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혜진이 옆에 와서 섰어요. 어머님, 응, 고마워요. 그 새벽에 저 구해줘서요. 박양자 씨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구한 게 아니야. 네가 살아서 온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감이가 뛰어와서 둘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면 나 방 따로 써도 돼? 박양자 씨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맺혀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 집은 준호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노부부 방은 햇살이 잘 드는 쪽으로 골랐습니다. 아이들 방은 나란히 붙여줬어요. 다정이와 다감이는 짐을 풀기도 전에 집안을 뛰어다니며 구석구석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어요. 준호, 혜진, 다정, 다감, 최시원 씨, 박양자 씨, 6명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다감이가 불쑥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 농원 얘기 들었어? 되게 재밌어. 준호가 최시원 씨를 봤어요. 들려주세요, 아버님. 최시원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살았지. 박양자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별거 없긴. 혜진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데려왔는지 알아요? 이 양반이 등에 업고 왔어요. 다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최시원 씨가 국물을 떠먹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밥이나 먹어. 식탁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혜진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눈이 촉촉해졌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으니까요. 양양농어는 그 봄에 전국 스마트 농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어요. 정부 발표 자료에 이름이 올랐고 농업 관련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강원도 작은 해안가 농가에서 시작한 농원이 전국 모델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카메라가 온실을 비추면서 앵커가 읽었습니다. 혜진이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보다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저 온실 처음 지을 때 어머님이 세상에 이게 우리 농원이야 하셨거든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기절하시겠죠. 두 사람이 나란히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 혼자 양양 바닷가에 갔습니다. 서울 일이 바쁜 중에 잠깐 짬을 냈어요. 방파제였습니다. 다정이가 파도에 떨어졌던 그 자리였어요. 기억이 돌아왔던 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혜진은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10년 전 이 바다가 자신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바다가 자신을 살려줬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기억이 깨어났고 방파제 위에서 남편 얼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예전 같으면 몸이 먼저 굳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봤어요. 파도가 왔다가 물러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혜진이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아요. 살아온 시간이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었지만 타고난 것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능력도, 버티는 능력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도요. 파도가 한 번 더 왔어요. 혜진은 이번엔 한 발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파도가 신발 끝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냥 바다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던 곳이자 다시 태어난 곳이었어요. 봄이 두 번 더 지나갔어요. 한성유통과 대성유통의 합병법인이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2년을 이렇게 불렀어요. 장혜진의 시대라고요. 혜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집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10년 전 기억 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햇살이었습니다. 처음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그 햇살이 낯설었어요. 10년 동안 양양 바닷바람에 익숙해진 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집이, 이 아침이 자신의 것이 됐어요. 다정이와 다감이는 중학생이 됐어요. 다정이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숫자에 밝고 말보다 행동이 빠르고 한번 맘먹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학교 학생의 총무를 맡아서 예산을 직접 짜겠다고 선생님을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고 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다감이는 아빠를 닮았어요. 말이 없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다감이가 불쑥 말했어요. 엄마, 우리 회사 유튜브 채널 만들어요. 스마트 농업 콘텐츠로요. 요즘 그런 거 잘 되더라.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혜진도 웃었어요. 12살짜리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최시원 씨와 박양자 씨는 서울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아파트가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흙이 없다고, 마당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준호가 베란다 한쪽을 텃밭으로 꾸몄습니다. 상자에 흙을 담고 상추며 깻잎이며 심었어요. 최시원 씨는 매일 아침 그쪽을 들여다보면서 물을 줬습니다. 박양자 씨는 그 채소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양자 씨가 그 상추를 뜯어 겉절이를 만들어 내놓으면서 말했어요. 양양 흙이 역시 달라. 여기 상추는 좀 맹맹해. 다정이가 받아쳤습니다. 할머니,
그럼 양양 흑 택배로 시켜요. 식탁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준호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다가 잠깐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 소리가 10년 동안 없었던 소리라는 게 새삼 가슴에 와닿았어요. 양양 농어는 계속 자랐습니다. 혜진이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농원 운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문 경영인을 두고 혜진이 주기적으로 내려가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전국 스마트 농업 모델로 선정한 뒤 견학 오는 농가들이 줄을 이었어요. 계약 농가도 60곳을 넘겼습니다. 혜진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양양에 내려갔어요. 온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얘기하고 저녁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방파제에도 섰어요. 다정이가 빠졌던 그 자리예요. 기억이 돌아왔던 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물러가는 걸 보면서 혜진은 매번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바다가 나를 죽이려 했고 이 바다가 나를 살렸구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였어요. 작은아버지 일가의 재판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죄목이 여럿이었습니다. 판결이 났을 때 혜진은 법정에 없었어요. 굳이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안 가도 돼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 보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게 더 나은 복수예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합병법인 4주년 기념 행사가 있던 날 저녁이었어요.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진이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준호가 운전하면서 답했어요. 응. 10년 전에 바다에 빠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 삶이 없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잠깐 핸들을 고쳐 잡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양양에서 구조되지 않았다면 어머님 아버님도 없었고 다정이 다감이도 없었고 내가 혼자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봤다는 것도 없었을 거잖아요. 혜진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며 말했어요. 잃어버린 10년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면 그게 다 내 시간이에요.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당신 시간이에요.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어요. 박양자 씨가 저녁을 차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정이와 다감이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어요. 혜진이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본질이 10년을 버텨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